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2020년 한국 금융위기가 오는가입니다. 부제는 금융위기와 불황의 차이입니다. 요즘 기사에서 보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난리가 아닙니다. 불황이 온다는 말도 많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작년 말에 방송 시 올해 2019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다가 또 내년에 금융위기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IMF로 기억되는 금융위기를 1997년에 겪었는데요. 저는 그때 결혼을 했었고 IMF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유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환율이 2배 올라서 1억 원 정도의 환차손이 발생해서 거의 망할 지경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억 원 정도의 환차손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비중이었냐면 제가 살던 집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아파트긴 했었지만 3분의 18평 정도의 집이었는데요. 4천만 원이었으니까 그 집을 다 팔아도 환차손을 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20% 정도의 높은 이자율의 부동산을 날리고 공장을 날리고 자살률도 1996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이었다고 하니 그 경험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강남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로 건물을 날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일반 서민들도 은행 빚이 있는 사람들은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살던 집을 싼 가격에 팔거나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 빚에 큰 알레르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빚을 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제 상황은 다른 방송에서 다른 주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은행에서 아주 큰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IMF 시절처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저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금액이 커지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도와줄 여건은 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유튜브에서나 제 주변에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를 하면 저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신문 기사도 들여다봤고요. 이제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냥 뭐 근거 없이 하는 얘기들은 들을 수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라고 하는 학자분들, 그 학자분들의 얘기, 그 학자분들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제시한 얘기들을 들었었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한꺼번에 모아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공병호 박사가 운영하는 공병호 TV에서는 일본인들이 겪은 디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되다 이 책은 한국 특파원이었던 일본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짚으면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일본의 자산 가격은 폭락했는데요. 버블 경제 후에 1990년대에는 집값이나 토지 가격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반값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버블 전에 일본의 대출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 정도까지도 대출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5억 정도 아니면 그냥 10억으로 하죠. 계산하기 쉽게. 10억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을 9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반값 정도로만 떨어졌다고 하면 5억이 날아갔죠. 나는 대출을 9억을 받았으니까 내가 집을 팔아도 4억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9억에서 5억을 빼면 4억이 남잖아요. 그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황이 발생했던 겁니다. 일본인들은 2차 대전 후 50년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항상 일본을 참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이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를 앞서가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참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는데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공병호 TV에서 얘기했던 그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의 그 저자는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일본처럼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 방송 내용은 돈의 역사 저자인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돈의 역사는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이게 재밌었던 게 돈의 금융이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금융이 나라의 경쟁력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 해주는 책입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융이 뛰어난 나라가 이겼다. 영국이 지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국의 금융이 좋았다. 네덜란드가 좋았던 시기에는 네덜란드의 금융이 좋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던 책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홍춘욱 박사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투자운용팀장과 KB국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숭실대 금융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이라서 뭐 어마어마하네요. 이번에 동영상 주제는 금융위기가 오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찾던 주제입니다. 이분은 서두의 금융위기와 불황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저도 이걸 듣기 전까지는 금융위기가 불황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봤던 것 같은데 여기 이 금융위기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저도 이제 이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라는 답도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이 불황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불황에도 어렵긴 하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다 어렵긴 하는데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호황과 불황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 불황이 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 주구장창 호황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 경제 상황이 있었던 나라도 없었고요.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시절을 또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망할 정도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시절에 많은 종금사들이 문을 닫았는데요. 그리고 증권사도 문을 닫았었고요. 대기업도 뭐 대우도 넘어가고 그랬죠. 은행이 망할 상황이면 어떤 상황인가요? 빌려준 돈들이 부실화되는 상황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한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은행은 100%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돈을 빌려서 예금자의 돈이나 아니면은 한국은행의 돈이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빌려주는 건데, 거기에서 빌려준 돈들이 일정 부분이 부실 채권이 되면 은행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금융위기 상황에서 연체가 발생하고 하면 그런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 얼른 회수를 해야겠죠.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업과 가게로부터 빌려준 돈을 이렇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상황에서 돈 다 빌려간 돈 갚아라 라고 했었을 때 그걸 갚을 수 있는 기업과 가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 40%나 될까요?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신용경색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융위기인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 IMF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금융위기가 3번 발생했는데요. 1970년 발생한 오일 쇼크, 1990년 저축 내부 조합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GDP 대비 미국은행 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입니다. 여기 이제 금융위기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GDP 대비 미국은행 대출 비율이 급격히 감소했던 시기라는 게 금융위기를 나타낼 때 정의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금융위기가 오면은 갑작스럽게 대출을 했던 돈들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은 6번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위기가 없을 때도 이제 주식시장이 나쁜 적이 있긴 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식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었던 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7년부터 주택가격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대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시기는 IMF 시절인 1997년과 98년 정도 한 번뿐이었다는 겁니다. 이때가 진정 한 번뿐인 금융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뭐 한 번뿐이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죠. 그럼 금융위기의 전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기의 전조는 우선 연체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연체율이 은행 이자를 잘 내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 갚아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돈 빌려주고 돈 버는 게 은행의 일인데 돈 빌려줬는데 돈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연체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사상 최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BIS 비율이 14%로 공고기준 8%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위기가 발생하려고 하면 GDP 대비 급격하게 대출이 이렇게 줄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또 그 전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어요.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최근 몇 년간은 그러니까 2007년부터라고 하네요. 2007년부터는 완만한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미국에서 보였던 급격한 대출 증가율이 없었던 겁니다. 결론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것이 홍춘욱 박사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비관론자 중에 한 분인 홍성국 전 대우증권 대표가 부자 되는 법 8.15 머니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이분은 수축사회라는 책을 집필하셨네요.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분이 전망을 했는데요.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를 필요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당국들의 대응 카드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추가 금리 인하도 할 수 있고, 미국도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채 자체가 자기 국민들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요. 이미 그거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부채가 또 이렇게 이제 이어지려고 하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금리가 이렇게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국제은행들의 대송 충당금도 이렇게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 전체가 부실화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체가 부실화되면 어쩔 수 없이 금융위기가 가는 거고 그러면 다 파탄이 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정 비율이 된다고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우리나라 은행뿐만 아니라 국제은행들도 어느 정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빗대어서 부동산 폭락이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은 여기에 대한 반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하기에는 우리나라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본은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던 시기인데요. 그 당시에 4년 동안에 일본의 부동산 값 상승률이 해마다 GNP만큼 오른 거예요. 엄청나죠? 1년만 오른 것도 아니고 4년 동안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 당시 기업들의 평균 주식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게 PER인데요. 여기는 80에서 9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적었고 한 70에서 80배입니다. 80배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익을 한 80년에서 70년에서 80년 모아야지 그 주가 하나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00만원짜리를 지금 100만원 한다 하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그죠? 그걸 왜 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블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9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주당 순이익을 한 9년 정도 모으면 그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익률로 은행 이자율과 비교해서 보면 은행 이자 비율에 은행 이자가 지금 2% 정도 주니까 10년이면 20% 정도 되죠.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9년에 100%인 거예요. 그럼 5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일본 주가 지수는 38,800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21,000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죠.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3배에서 4배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일본은 거의 반토막이 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점 중에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할 때 이제 수축사회라는 거를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61년부터 60여 년간 고성장을 이룬 나라라서 고성장에 익숙해서 저성장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3만 불일 때 1년에 2% 정도 2, 3% 성장하는 게 정상적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60년 동안 고성장만 하다 보니까 2, 3%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상적인 건데 금융위기라 전초전이라서 그렇다. 아니면 불황이라서 그렇다. 이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축사회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인구도 줄고 모든 상황이 수축사회에 들었는데 그거를 옛날에 팽창사회 잣대를 갖다 대고 바라보니까 이 정확한 판단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 보이는 거죠. 만약 진짜 이렇게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내년에 금융위기가 온다 하면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자산을 파는 겁니다. 모든 자산을 팔아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헐값에라도 지금 팔아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금융위기가 안 온다 하면 금융위기가 안 오고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 같아서 금융위기나 불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금리 내렸죠. 미국에 어제 내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 하겠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우리나라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 따라갈 거고요. 양적 완화 할 거예요. 어떤 한 나라가 제일 경제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이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돈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많이 보시죠? 이제 과도하게 표하면 뭐 한국 돈은 쓰레기다. 한국 돈은 뭐 휴지가 된다. 뭐 그런 표현도 쓰고 한국 돈은 가짜 돈이다. 뭐 그런 표현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을 이게 정상적인데 우리가 과거의 경험만으로 항상 팽창을 바라본다 하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수축 사회라는 면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면 아 지금도 괜찮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게 정상적인 거구나 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의미, 저는 이 책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뭐 이 시간 이거 유튜브 이게 뭐 이렇게 세 개만 말씀드리는데 아주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보니까 그냥 뭐 똑같이 얘기해요. 그냥 저기 근거 자체가 일본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다. 예, 두려운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런 이 부정적인 면들은 사람의 생존 본능을 자극해서 이 클릭을 하게 만들거든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클릭을 이끌 것인가 하는 거죠. 유튜브에서 뭐 어떤 다른 게 안 나오더라도 제가 잘 되는 게 제 자산을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짚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분들처럼 깊은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 저도 이렇게 제주도 부동산을 하면서 블로그로 제가 제일 위쪽에서 항상 위치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쫓아왔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제 경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융위기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금융위기는 절대 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의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는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온다고 보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다 망하는 건데 다 망하는데 나만 안 망하겠다 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는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 자체를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동산의 가치는 오른다는 가정 지금까지 저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왔는데 부채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사왔습니다. 그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을 투자해왔는데요. 그 방향이 지속적으로 맞다고 저는 이제 확신하게 되었고 이 제가 걱정하던 근심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본인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아니더라도 적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느끼긴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여튼 뭐 이 부분이 내용이 만족스러우셨다 하면 좀 만족스럽지 않으셨더라도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힘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